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오마하의 현인, 그리고 기부의 아이콘. 우리는 그를 워런 버핏이라 부릅니다. 오늘날 100조 원이 넘는 자산을 거느린 이 거대한 거인의 등 뒤에는 그가 평생을 통틀어 단 한 번도 깨트리지 않은 비밀의 뼈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미디어와 대중은 오늘날 100조 원이 넘는 자산을 거느린 거대한 거인의 결과물만을 바라봅니다. 그가 어떤 주식을 샀는지, 그가 오늘 아침 무엇을 먹었는지 같은 지엽적인 현상에만 집착하죠.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냉혹한 바다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인이 완성한 거대한 성벽이 아니라 그 성벽의 가장 밑바닥에 박힌 첫 번째 주춧돌을 보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진짜 천재성과 부의 본질은 그가 수십 장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20대의 젊고 날카로운 청년 버핏이 자본주의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절대적인 규칙들을 정립했을 때 그의 부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제레미 밀러가 추적한 워런 버핏의 초기 기록, 부의 기본 원칙에 담겨 있습니다. 버핏이 1956년부터 1969년까지 단돈 $100로 시작해 지인들의 자금을 모아 운영했던 버핏 파트너십 시절의 주주 서한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과 싸워 이기기 위해 청년 버핏이 타자기로 직접 두드려 써내려간 이 서한들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자본의 역학관계를 해부한 해부학개론이자 시장의 광기를 이겨내기 위한 심리학 지침서였습니다. 오늘 윤희와 함께하는 부의 미래에서는 이 위대한 기록을 주식 투자의 메커니즘, 거시 경제학적 통찰, 그리고 인간 심리학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축으로 완벽하게 해체합니다. 500년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증명된 거인의 초기 설계도를 손에 쥐고 다가올 부의 재편을 선점하십시오. 지식은 무기가 되고 통찰은 자산이 됩니다. 제1막 주식 투자의 메커니즘, 절대 지지 않는 자산 배분의 기술. 대중들은 투자를 예측의 영역이라고 착각합니다. 내일 어떤 주식이 오를지, 다음 달에 어떤 산업이 유망할지를 맞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청년 워런 버핏이 정립한 주식 투자의 첫 번째 메커니즘은 철저한 통제의 영역이자 방어의 영역이었습니다. 버핏이 파트너십을 시작하며 주주들과 맺은 계약, 즉 기본 원칙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수익률을 예측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의 하락장에서 시장보다 무조건 덜 깨지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고 증식하는 초격차 메커니즘의 시발점입니다. 버핏은 투자를 세 가지 독창적인 자산군으로 분류하여 철저하게 분산하고 통제했습니다. 첫째, 장기 보유 주식입니다. 정량적으로 내재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거래되는 주식들입니다. 버핏은 이 주식들을 담배꽁초에 비유했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담배꽁초는 보잘것없고 더럽지만 주워서 불을 붙이면 공짜로 한 모금을 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버핏은 기업의 자산을 낱낱이 해체하여 기업이 당장 망해서 청산하더라도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현금이 남는 기업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쓸어 담았습니다. 예측이 필요 없는 수학적으로 이미 이겨놓고 시작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둘째, 워크아웃 자산입니다. 이는 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기업의 특수한 상황, 즉 기업 분할, 인수합병, 청산 등의 이벤트에 의해 수익이 결정되는 자산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더라도 인수합병 계약이 체결되면 약속된 가격에 자산이 매각되므로 시장의 거시적 위험을 완벽하게 해제할 수 있는 탈출구였습니다. 버핏은 하락장이 올 때마다 이 워크아웃 자산의 비중을 극대화하여 파트너십의 자산을 안전하게 방어했습니다. 셋째, 통제권 행사 주식입니다. 단순히 주식을 사서 오르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투자자에서 벗어나 기업의 지분을 대량으로 확보하여 경영권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버핏은 기업 경영진이 자산을 낭비하거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때 스스로 대주주가 되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자산을 강제로 분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의 결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장기 보유 주식이 자산을 끌어올리고 시장이 폭락할 때는 워크아웃 자산이 버팀목이 되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 때는 통제권 주식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자본의 권력은 예측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판을 짜는 구조의 설계에서 나옵니다. 대중이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 전전긍긍할 때 거인은 이미 지려야 질 수 없는 자산 배분의 메커니즘을 완성해두고 유유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2막 거시 경제학의 노동지형 복리의 법칙과 인플레이션의 거대한 음모.
거시 경제학의 관점에서 청년 버핏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대중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대한 시스템의 음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화폐 가치의 타락과 복리의 마술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식 노동자들과 자산가들은 노동소득을 모아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거인은 이미 70년 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합법적으로 탈취해 가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버핏이 주주 서한에서 끊임없이 강조한 개념은 상대적 수익률이었습니다. 단순히 내 자산이 숫자로 얼마나 늘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산의 증식 속도가 인플레이션의 속도와 주식 시장 평균의 속도보다 빠르지 않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자산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매년 다우존스 지수보다 단 5%나 10%라도 앞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복리, 즉 컴파운드 인트러스트입니다. 복리는 단순히 이자에 이자가 붙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동의 가치를 압도하고 자본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를 무한대로 벌리는 것이 경제적 엔진입니다. 연 10%의 수익률과 연 15%의 수익률은 당장 1, 2년 차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자산의 크기는 수십 배, 수백 배로 벌어집니다. 청년 버핏이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펀드 매니저들처럼 매년 100%, 200%의 대박을 노리지 않고 오직 시장 평균을 지속적으로 이기는 안정적인 복리에 집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파멸적인 손실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복리의 기차를 멈추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거시 경제의 하락 압력 속에서 내부를 지키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반면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대중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에 의해 매일 밤 자신들의 가치를 빼앗깁니다. 화폐가 타락할 때 실물 자산과 기업의 소유권을 쥐고 있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주의 거시 경제의 잔혹한 노동 지형입니다. 거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노예가 되지 말고 복리라는 거대한 시간의 도구를 소유하는 주인이 되라고 말입니다. 제3막 인간 심리학의 관점 시장의 광기와 감정적 통제력. 주식 투자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거시경제의 본질을 알더라도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대다수의 투자자가 파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 심리학의 한계 때문입니다. 제레미 밀러가 분석한 버핏의 파트너십 시절은 그야말로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극단으로 날뛰던 시기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 월스트리트는 이른바 고고주식이라 불리는 첨단 기술주와 화려한 성장주들의 거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닷컴 버블이나 자산 폭등기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죠. 사기꾼 같은 펀드 매니저들이 매년 수십, 수백 %의 수익률을 자랑하며 대중을 유혹할 때 청년 버핏의 주주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파트너십은 저렇게 화려한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수익률은 저들보다 느립니까? 라며 버핏을 압박했습니다. 이때 버핏이 보여준 심리학적 통제력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버핏은 대중의 질투와 탐욕이라는 인간 본능을 완벽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합리하게 돈을 버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은 투자의 치명적인 죄악이다.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임에는 단 한 달러도 걸지 않겠다. 버핏은 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는 변덕쟁이 동업자에 비유했습니다. 매일 아침 찾아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사라고 하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의 주식을 팔라고 소리치는 감정 조절 장애 환자 말입니다. 대중은 미스터 마켓의 감정에 동화되어 함께 울고 웃지만 심리학적 통찰을 가진 부자는 그의 변덕을 철저히 이용합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자산을 투매할 때 미스터 마켓에게서 자산을 헐값에 빼앗아 오고 모두가 탐욕에 눈이 멀어 광란의 파티를 벌일 때 조용히 자산을 넘겨주고 파티장을 빠져나옵니다. 결국 1969년 거품이 극에 달해 더 이상 살만한 싼 주식이 없어지자 버핏은 전성기를 구가하던 버핏 파트너십을 전격 해산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월스트리트는 역사적인 대폭락장을 맞이하며 버핏을 비웃던 화려한 천재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장의 광기 속에서 내 정체성을 지키고 집단적 눈먼 자들의 행진에서 이탈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의 문제입니다. 지능이 아무리 높아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자본주의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에필로그 부의 미래를 선점할 윤희의 구독자들에게 제레미 밀러가 기록한 워런 버핏,
부의 기본 원칙의 연대기는 우리에게 단순한 투자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생태계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 프레임워크를 보여줍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장을 방어하는 단단한 자산 배분의 메커니즘, 시간의 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경제적 복리의 소유, 그리고 대중의 광기에 휘둘리지 않는 심리학적 단단함. 이 세 가지가 결합했을 때 비로소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 대체 불가능한 부의 가문이 탄생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자산시장은 어떻습니까? 밤사이에 차트가 흔들리고 세상이 곧 망할 것처럼 소란스러우신가요? 아니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고 계시나요? 그럴 때일수록 시선을 돌려 70년 전 오마하의 작은 방에서 타자기를 두드리던 청년 버핏의 첫 번째 주춧돌을 기억하십시오. 시스템의 노예가 되어 눈앞의 파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거인의 어깨 위에서 다가올 부의 주기를 고요하게 관찰하는 판의 주인이 되십시오. 오늘 나눈 거인의 원칙들이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흔들리지 않는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부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보세요. 여러분의 치열한 고민과 통찰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의 미래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일과 행복한 일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